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심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시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 제재 완화는 핵탄두 물질 신고, 검정 폐기 등 비핵화가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미국은 북한을 사실 믿을 수 없으니까 북핵 폐기, 뭐 핵탄두라도 핵물질을 다 신고해라. 그리고 핵 폐기가 확실하게 확인되면 대북 제재를 뭐 완화든지 해제하든지 하겠다. 이런 게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일괄 타결이 아니고는 안 된다. 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하고, 미국은 북한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삿바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일괄 타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팩트 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깨진다는 것은 작년 말까지의 그 일촉즉발의 한반도에서의 그 전쟁 위기,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내심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깨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북한 체제가 강력한 대북 제재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북한 체제가 붕괴하거나, 아니면 다시 작년 말로 돌아가서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뭐 유엔계를 위반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북한을 공격하는, 일방적 공격을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빠지고 한반도 전쟁 상황에 이렇게 빠졌을 때 과연 남한을 안전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같이 이 대량 살상 무기를 투하되는 이런 한반도의 전쟁, 1950년의 그 한국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이 전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잘 돼서 한반도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정착되는 통일의 기반을 닦는 그런 방향으로 언론이 좀 중지하고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 기강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질문 봉쇄, 여당은 조국 응원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조국의 책임 없다는 여당 대표의 황당한 궤변, 역시 똑같은 논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G10 회의에 참석하면서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국내 문제 뭐 이런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질문 나올 수 있고 질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 추궁과 뭐 사퇴하라, 뭐 책임을 물어라, 여러 가지 이제 야당의 압박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내년이면 집권 뭐 3년차가 되는데 횟수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뭐 여당의 지지율도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칫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계기로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되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집권 세력 입장에 봤을 때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사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저항하고 문제 제기하고 버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간에 권력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80%대 갔을 때와 지금 40%대로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20%대
이제 후반 정도로 이렇게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 민주당이 역시 4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국민 그 권력을 이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권력 투쟁 문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선거를 통해서. 그것과는 별개로 청와대 관련 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뭐 불법이 있었던, 뭐 직권 남용이 있었던, 아니면 기강회의 문제가 있었던 그 수준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누군가는 그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뭐 대통령까지 당장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래에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 책임질 것인가, 책임을 지고 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문제 관련해서 함께신문은 5G 무용지물 만드는 서비스 산업 규제 누굴 위한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 말고는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도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선진국 기업들에 뒤처지거나 국내 기업들이 깔아놓은 망 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쓸어가는 한국 IT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규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5G 이 상용화, 주파수 송출과 상용 서비스를 이게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세계 최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규제가 없고 우리나라 규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5G 기술이 개발되는 거죠? 꼭 규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이 깔아놓은 망, 물론 뭐 IT, KT 같은 경우에 이 통신망이 꼭 기업이 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국가가, 정부가 깐 것이죠. 이게 이제 2002년 민영화되면서 뭐 이게 한국통신도 그냥 기업이다, 뭐 민간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인프라는 정부가 깐 것이고 우리 국민이 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을, 통신망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나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규제가 완화돼서 그렇습니다. 규제 철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 망 사용료, 이용료를 받아내야 하고 국가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 나가는데 규제가 다 풀려 있으니까 이런 그 국부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뭐 해제하라, 철폐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현재 상황에서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니까 그러면 이 규제를 강화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외국 자본은 규제가 거의 다 풀렸으니까 국내 기업도 규제를 다 풀어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게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기업이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버는 겁니까? 노동자의 착취와 소비자에 대한 통신 수요자들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이게 돈을 벌어가는 것인데, 그걸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무엇을 위한 김정은 서울 방문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답방 우선순위도 남북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핵 제거에 맞춰져야 한다. 그럼 북핵 제거가 안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올 수가 없겠네요. 그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데도 평양 방문하고 뭐 백두산 간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미 갔다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답방으로 온다는데 북핵 폐기 안 되면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북핵 폐기 문제가 남북이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패키지로 북핵 폐기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이건 패키지로 딜이 될 수밖에 없고 패키지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북한과 미국이 서로 지금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북한 너를 못 믿겠으니까 핵이 완전히 폐기되면 제재 완화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은 아니 핵 폐기하고 나면 제재 완화 안 하면 우리가 어떡하라고, 미국이 안 하면 그만인 걸 서로 못 믿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
이 북핵 폐기를 합의하라. 그 합의가 되면 답방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북핵 폐기 하면 답방하고 북핵 폐기가 안 되면 답방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든가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으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합의하자고 달겨들면 남쪽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주한미군 문제가 남북이 합의한다고 주한미군 그냥 나갑니까? 전시작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북미 간에 또 한미 간에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임자 판박이 경제부총리 뭐 하려고 교체했나 라는 제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종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당시의 경제 운영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멸경신문은 홍남기 인사청문회 성장 활력 회복할 전략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감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바뀐다고 뭐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순진한 거고 아니면 뭐 알면서도 억지 부리는 거 아닌가요? 정부라는 게 뭡니까? 세습하고 뭐 왕조국가가 아닌 한은 정권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교체되는 나라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어떤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의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슬로건이 있고 정책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걸 바꿀 때는 그 정치 세력들이 합의나 토론을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정책을 바꿔라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뭐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노동개혁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원래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노동개혁이 뭡니까? 아이로 핵심 협약을 비준한다든가 노동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이 박근혜 정권 때의 노동개혁을 규제 완화 정리하고 자유로운 정리하고 이런 것을 노동법을 개혁하는 거 이런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이제 이렇게 도용을 해간 것이죠. 그래서 노동법 개혁 이런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지금 왜곡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여기서 말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노동법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이제 내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법을 개혁하고 규제 철폐하면 자본의 이윤은 극대화되겠죠. 뭐 최저임금 깎고 장시간 노동시키면서 임금 깎고 이러면 당연히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 성장을 그것이 이어질까요? 바로 저성장이 완전 고도 성장으로 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 문제인데 빈부격차 문제인데 그것이 완화되나요? 아니잖아요.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에게 뭐 전임 경제부총리가 다른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 다른 정책의 내용이 노동법 개혁과 규제 개혁으로서 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논리도 비현실적이면서 또 실제는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거래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참담하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초유의 전 대법관 영장 청구 사법불신 스스로 도려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법관회의 회의록에서도 드러난 정치 판사들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법관회의에서 재판 거래한 판사들 탄핵해야 된다라는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런 법관회의에 거기 동조한 판사들 정치 판사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라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대법관 뭐 판사가 도대체 뭔데 영장 청구가 왜 안 됩니까? 이들은 헌법을 위반한 자들이에요. 법률을 위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입니다.
뭐 대법관이라고 해서 뭐 영장 청구하면 안 됩니까? 아이 국민이 선출한 1,000만 표를 넘게 얻고 직접 선출된 대통령도 불법 저지르면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감옥에 가는데 도대체 판사들이 뭐라고 영장 청구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린가요? 법관회의 논란으로 뭐 이 본질적인 문제를 뒤엎으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도 뭐 선거가 뭐 해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대통령은 뭐 탄핵되고 감옥 가기도 하는데 도대체 사법부는 이게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완전히 성역이었잖아요. 이제 한번 당하게 됐는데 처음이죠. 우리 헌정사상. 이 재판 거래, 이 사법 거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생각하면 이런 자들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엄벌에 처해야 돼요. 법복을 입고 뭐 근엄하게 재판 받으러 가면 왜 판사 들어오면 다 이러으라고 그래요? 물론 뭐 법정이 신성하다는 건데 신성하려면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말 헌법이 규정한 대로 판결했어야죠. 이런 불법 판결하고 재판 거래를 하고 그들은 판사직에서 물러나면 정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임료를 받으면서 벌면서 이 돈과 권력에 정말 눈이 멀어 이렇게 부패한 우리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당연히 영장 청구 돼야 하고 이들은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민노총 택배 파업에 노동자 위한 것이냐 분노한 택배기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CJ 대한통운의 택배를 맡는 민노총 산하 전국 택배연대노조가 울산, 창원, 경주, 김해 등 영남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21일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에 참가한 택배기사들은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에 CJ 대한통운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 비판하고 있네요. 아니, 노동자가 파업하면 누군가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럼 집회 시위하면 누군가는 불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하며 이런 탄압을 받으면서 왜 파업을 하며 왜 집회 시위에 나오는 사람이 오죽하면 일선을 놓고 집회 시위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더 불편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파업을 하는 사람도 호소를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길거리에 나오는 것이고 또 일반 또 파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또 그만큼 불편함을 겪는 거죠. 그래서 신고된 범인에서 집회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 불편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도 파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CJ 택배기사들, 이 노동자들은 뭐 대한통운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본래 노동자였죠. 노동자였는데 다 자영업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본 쪽이 노동자들 고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다 차량도 자기가 구입하고 운행비, 뭐 보험료, 뭐 수리비 다 노동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말 이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돈 버는 방식을 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 원청이 직접 사용자가 아니다 이렇게 노동자성도 빼앗아버리고 사용자고 또 자기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택배기사들이 정말 중간에서 착취당하면서 고통받고 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청이 직접 교섭을 회피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 노동자의 절박한 요거를 내걸고 이렇게 파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파업하냐, 왜 파업해서 불편하게 하냐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된 것인지, 이 파업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언론이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예산 당국은 쪽지 예산 막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뭐 예산 당국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어떻게 막는다는 겁니까?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죠.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에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런데 최근에 뭐 카톡 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전에는 이제 쪽지 예산이죠. 쪽지 예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020년에 재선되기 위해서 연말 예결산위원회 때만 되면 자기 지역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이냐. 그것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구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자기가 정치를, 중앙과 서울과 정치 잘했다라는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그 효율적으로 배분되냐 안 되냐 관심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지역에 불필요한 도로를 놓든 뭐 다리를 놓든 뭐 건물을 세우든 회관을 짓든 뭐 쓸데없는 축제를 벌이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써야 되는데 그런 관심 없는 거예요. 지역구에 얼마나 예산을 많이 따가느냐. 그것이 바로 쪽지 예산, 카톡 예산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걸 예산 당국이,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막는다는 겁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업에서, 특히 이 다선 국회의원들, 또 국회에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빼돌리는데 이 예산 당국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상배무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해야죠. 그리고 국회의원 연임을 막는다든지, 아니 최소한 중립까지는 가능하지만 3선 이상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만 정말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자기 지역구가 없어 봐요. 왜 지역구 예산 빼돌리는 거기에 몰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예산,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머리를 굴리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지역구 예산 많이 빼돌리고 과잉 중복 예산이 되더라도 자기 재선에만 몰두하는,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에 국회 정치계에서 국회를 360명 늘리자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지금 늘려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도 지금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또 세계 인류 보편적인 국가의 존엄과 가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전부 된다면 300명까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기업 옥죄기 입법 막아달라 국회 호소한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렇게 요구했나 봐요. 그런데 기업 자율과 시장 규범에 맡겨달라, 그러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입법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법 등은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어요. 다 시장에 맡기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건 시장에 맡기라고 하고, 규제나 이런 거 시장에 맡기라고 하고, 자기의 유리한 것은 법 만들어 달라고,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본 천국 노동 지옥 국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조치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억제하고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탄력 근로제 확대하고 정리하고 자유롭게 하는 노동법 개혁하고,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정말 욕심이 태산 같군요. 자본의 탐욕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산업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신산업 성공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네이버는 일본에서 펄펄 나는데 카카오는 국내에서 기고 있다. 제조업은 물론 신산업까지 사람도 투자도 해외로 내쫓으면 어디서 일자리가 생기겠나 라고 하면서 아마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미래산업 인재도 기업도 한국 떠나고 있다, 이렇게 좀 역시 정부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일보는 이 사설에서 현 정권은 과거의 투쟁에 몰두하면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나가 성공하는 경우는 그럴만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네이버가 일본 가서 성공하는 것과 카카오가 일본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이것은 뭐 인프라 문제라든가 뭐 자본의 규모 문제라든가 능력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뭐 해외 나가서 다 이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보다 더 선진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한국에서 규제가 있으니까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가 있어서 네이버는 나갔는데 왜 카카오는 안 나갔죠? 규제를 당하면서 왜 여기 있습니까? 네이버만큼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안 나갔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규제가 심한 날에 외국 자본은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600조 정도 들어와 있고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걸 포함해 1200조 원이나 됩니다. 거의 한국에서 다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해외 이 투기 자본이 이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 규제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나라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도 규제가 없다면서요. 이 자본시민들 주장하는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왜 한국에 이렇게 규제가 많은 나라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규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자기 나라보다 이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본은 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벌어져도 이윤이 남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억지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양광 관련해서 멜겐신문은 자연 파괴, 투기 열풍까지 불러온 태양광 과속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원자력이나 LNG 발전에 비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뭐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먼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원전을 폐쇄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의 그 발전을 하는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탈원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전을 수출하는데 왜 탈원전이라 그럽니까?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고 자본신문들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편다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 흑우적인 지금 논쟁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전이 태양광보다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지상을 초래할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습니까? 원전이 태양광보다 효율이 높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방사능 위험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용 후 해결료 10만 년 보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이 위험을 누가 감수할 거냐? 이건 왜 배제해놓고 얘기하죠? 자, 전직 대통령 문제인데요. 매일경신문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클린턴의 조사를 보며 정파를 초월하는 우정을 과시하고 포용력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뭐 정말 대충 칭찬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그게 안 되냐? 그 뭐 안 되는 걸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 민중을 학살하고 위헌적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자들 사이에 이런 우정이 과시하고 뭐 포용력 있는 그들을 안아줘야 되겠어요? 불법 부정을 저질러 구속된 자들과 어떻게 우정을 과시하고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불법하고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감옥에 가는 이런 대통령들 사이에서 무슨 우정이 있으면 무슨 포용을 하라는 겁니까? 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천안함 연평도 책임 삭제, 김정은 답방 멍석 깔기 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일부가 3일 내놓은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안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투성이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할 내용을 지금 발표한 것이라 이건 당연히 문제를 지적해야죠. 이를 일단 상반기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달 남겨놓고 발표하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계획도 아니고 통일부의 미래 남북관계 발전 계획에 지난 시기 남북한 전쟁 이야기를 나열할 이유가 있는가? 이건 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남북관계 기본 발전 계획을 얘기하는데 양쪽에 싸운 얘기만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 이건 또 너무 통일부의 계획으로는 과도한 거 아니냐.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데 통일부까지 그런 군사적 대치 상황, 군사적 어떤 전쟁의 어떤 국지전적 전쟁 상황 이런 걸 다 발표해야 되는가? 이건 좀 묻고 싶네요. 이상으로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